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이것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전국에서 협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본격적인 협치 모드 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현안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와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뭐 저희가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우선 관련 의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의제 뭐 일정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일정은 아마 빠르면 아마 네. 27일쯤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뭐 네. 각 당 또 정당 대표들이 또 일정이 있으니까 아마 조율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뭐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아마 다 이번 주 내에 아마 회동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추석 연휴 전에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고. 이루어질 것 같고 아마 그 지금 뭐 어제는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죠. 이번에 안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핵 위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여야 대표와 이번에 또 원내 대표까지 다 같이 그 초청을 하는 자리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초당적인 대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그 여야 협치의 문제, 네. 뭐 이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라는 걸 일단 제안을 해놓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모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표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네. 오늘 상당히 부정적인 이 지금 이 반응을 내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형식도 특이하죠.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처음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과연 참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 홍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몽둥이 들고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청와대 오자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홍 대표는 어불성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매번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우선 그 홍 대표가 좀 과격한 듯한 그런 표현을 썼죠. 네. 몽둥이를 들고 협조하는 거다. 그다음에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쇼를 안 한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제안한 게 오자회담이면서 그다음에 원내대표 회담까지 해서 뭐 한 10명이 가서 대통령한테 설명을 듣는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난번 7월 20일 날 G20 갔다 온 이후에 그때도 이제 오자를 제안을 해서 네. 홍 대표가 안 갔지 않습니까? 네. 사당 대표 회담이 돼버렸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을 향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한 데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좀 불쾌감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자세히 보면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주호영 바른정당 권한대행한테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사전에 기띔도 없이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100석이 넘는 정당의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심정에서 조금은 거친 표현도 나오고 한 건 보는데 제가 봐도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뭐 야당들 상대로 설명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의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우리 1대1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들어가서 1대1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랬으면은 저는 이번에는 한번 자유한국당 대표를 따로 만난다든가 또 같이 만나는 이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형식적인 제안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닌가,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형식의 문제를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홍준표 대표의 말을 들어본 거는 지난 20일에 이제 말을 직접 한 인터뷰였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서로 반대되는 안보관을 갖고 있는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보면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지목을 한 당의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이게 상당히 강한 어조 아닙니까? 강한 어조면서도 사실은 또 어폐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 예? 왜냐하면은 그 서로 간에 그 안보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청와대에서 앉아가지고 대통령하고 그렇네요. 야당 대표하고 예. 서로 그 격차를 좁혀야 될 텐데 네. 뭐 이런 표현이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홍준표 대표가 불쾌한 거죠. 네. 제1야당 대표를 야당 대표답게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가 조금 진정성을 보여가지고 아무리 그 이전 정권에 비해서 좀 다당제 형식의 그 정당 구도가 됐다고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한다면 조금 진정성 있게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물밑으로 통해서 한번 이번에 그 오자를 한 뒤에는 한번 따로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든가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먼저 청와대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대한 그 커뮤니케이터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자, 차 교수님. 네. 자, 지난번에도 홍준표 대표는 안 네. 왔었어요. 안 나왔죠. 자, 네. 근데 지금도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안 가겠다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안 오면 지난번처럼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지난번처럼 아마 그 홍준표 대표를 빼고 아마 네.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뭐 예. 지금 사실 뭐 추석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 대표가 모여서 정부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아마 청와대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 우리 정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따로 지금 이렇게 이 만나는 형식이 된다고 하면 다른 정당 또 대표들이 또 상당히 또 섭섭해할 수밖에 없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다 개별 정당별로 1대1로 지금 또 만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막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를 빼고 아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는 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고립 내지는 뭐 또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됨으로써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선명성 투쟁을 더 자극하는 그런 또 이 상당한 또 이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과연 뭐 제가 앞서 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대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뭐 정군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대목이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 당일날 제일 먼저 했던 정치적 행보가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내 임기 내내 자주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겠다는 식의 언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개별 회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의 모습을 갖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한다면 청와대도 이제는 방식의 그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기울일 자세히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자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반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홍준표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3자 회담에는 출동할 수, 네, 3자 회동에는 참석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주호영 그 바른정당 그 원내대표 권한 대행이 네. 이 추미애 대표 또 홍준표 대표한테 밥을 한번 먹자 우리 언제 그렇게 해서 뭐 추석 이후에 한 모이는 걸로 전화를 해서 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 그 한번 그 모이자는 이런 그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바로 뭐 저 3자가 모여가지고 또는 청와대하고 해서 어떤 그런 형식체로 발전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4기 동기인데 14기 동기예요? 예,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데 홍준표 대표가 제일 그 나이가 많고 63세고 추미애 대표가 59, 또 네. 그 주호영 대표가 57 해서 그 아주 그 나이도 조영 다양하게 대표가 가장 빨리 됐네요. 그렇죠.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됐고 홍준표 대표는 조금 늦게 되고 뭐 그렇네요. 그런 예. 상황인데 네. 예. 어쨌든 이런 그 우연적인 그런 어떤 인연도 그 이번 전국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이거 우리가 또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뭐 그 친한 사이끼리는 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그 부드러운 리더십이 좀 돋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또 이런 그 최근에 한국당하고의 어떤 통합론이 또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점이 더 그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들어보니까 3자 회동을 했는데 빠져 있는 데가 있네요. 그러니까 4자가 되면 국민의당
네. 왜 빠졌을까요? 조영 대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영 원내대표는 그 뭐 사법연수원 그 동기이기 때문에 친한 점이 있어서 네. 그 밥을 먹자고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안철수 대표는 그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잔뜩 네. 빠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우리 언론에서 너무 또 그 삼자의 어떤 청와대 여러 가지 회담으로 연결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그 국민당 빼고 한다는 건 또 말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 지금 이제 협치를 하려면 조금 네. 전에 이제 국민의당 얘기도 네.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분이 국민의당 그렇죠. 의원들 아닙니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근데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새로 등판한 이후에 네. 상당히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그걸 한번 입증을 했고 이번에도 뭐 안철수 대표 쪽에서 좀 좋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자 국민의당과의 협치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국민의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우당, 어떻게 보면 형제의 당 같은 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껴안아야 될 아마 하나의 우호정당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당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선명야당의 기치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투표는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네. 사실 뭐 호남의 중진들 같은 경우는 근거적 당론을 채택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이 안철수 당대표는 자율적 투표에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당대표가 노리고 있는 지점이 우리가 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안철수 당대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락하는 순간 오히려 그 국민의당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쨌든 지금 그 김명수 후보자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이 표일이 통과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개혁연대의 틀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토대도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뿌리인 이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일치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협치를 제도화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동질경까지 회복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책연대, 입법연대를 넘어서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까지도 멀리 내다보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하게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에 대한 시각도 갈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건건히 협조를 받을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거고 또 추동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국감 이후에는 원래 관계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갈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국민의당의 이 존재가 참 묘하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도 보이고 왜냐하면은 그 의석수가 말이죠.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아주 충분한 의석수가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의 그 지역 기반하고 또 쉐어를 한단 말이죠. 같이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그 매우 그 절묘한 그 어떤 그 전국의 그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국민당 안에서는 호남의 중진들이 또 안철수 대표와는 여전히 다른 시각과 다른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게 또 그 국민의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선거가 다가온 말이죠. 그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으로 어떤 방향도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고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아주 독특한 위치 때문에 국민의당이 계속 그 줄타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집권 여당과의 협치 또는 연정 나아가서 뭐 합당을 해서 그런 그 전국을 갈 것인지 이 문제는 참 앞으로 우리가 뭐 정치 평론가들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재밌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정치부 취재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자유민주연합을 출입했던 적이 네. 있는데 그때 DJ 정부 때
그때 DJ 정부의 키맨이 자유민주연합이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뭐 사실상 뭐 공동정부처럼 운영이 됐는데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협치의 틀을 아마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여야 이 당대표를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청와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만약 기반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장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 협조가 가장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통분모인 공동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과제를 같이 실천하는 그런 식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당만 협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른정당까지도 지금 같이 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야당을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께서 야당의 당사를 직접 찾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청와대 회동 방식 자체도 이렇게 공동 뭐 다 이렇게 다 모든 당 대표를 함께 모아서 하는 것이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1대1 개별 회동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별도 상설 협의체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서 어떤 필요성이 있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무엇을 담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큰 게 이제 하나 담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명수 후보자 표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은 자기들의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 이거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소선구제로 하면 항상 피해보는 게 제3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구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구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당 간부들하고요, 청와대 또 일부 인사들하고 뭐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오간다고 하고,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다른 타 정당과의 또 그런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이 선거제도의 어떤 개편이 만일에 있을 수가 있다면은 저는 이 정말 협치 이런 큰 틀의 여당 여권의 정권의 동력은 확실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협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협치 앞에 큰 걸림돌인 것 같은 게 하나 지금 생겼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발언이 지금 여야 간에 크게 지금 논란이 붙어 있는데요. 자, 우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인데요. 그 글을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선 의원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해놨고요.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에게는 유감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라고 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 유가족한테 한 얘기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죠. 사실 뭐 정진석 의원이 왜 이걸 올렸느냐 부분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정진석 의원이 본인이 해명글에서 올렸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에 대한 국정원 과거 국정원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의 자신에 대한 공격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승 발끈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이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그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여권 세력들이 과연 정치적인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 정진석 의원이 아마 언론계의 하나의 일종의 그 나오는 속어처럼 이야기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뉴스는 뉴스로 덮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리면서 정쟁화 시킴으로써 아마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사정의 칼날이 겨누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걸 정쟁화 시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바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지만 뭐 정진석 의원은 지금 사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유족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라는 것이죠. 일종의 뭐 어떻게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국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이 지금 상당히 격앙된 태도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해명글이었다는 측면에서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당은 아직까지도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변인 발언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정치인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을 국민들이 알게 해줄 것입니다. 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의원은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고 또 타협도 없다면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정진석 의원의 이 발언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은 법적인 어떤 그 처벌을 받을 그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보부상 그때 가출하고 이제 도전장에서 먹었다 했는데 표현적으로는 저는 그 사선 의원의 네. 전 원내대표거든요. 그 이 중진 의원이 과연 그 깔끔한 표현을 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어울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사법 처리를 받을 만큼 큰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안타깝게 이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을 조금 꺼리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그 강한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 있을 때 그 소탈한 그 모습 떠올라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어도 이렇게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은 또 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역시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또 그 말을 함부로 했다라는 지금 정부 여당이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정진석 의원이. 그렇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고 이 막말 그 망언으로 이게 뭐 법정까지 많이 가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불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이나 또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청와대 많이 불쾌하겠지만 이런 것은 또 그 정치로 풀어야 될 그런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 교수 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진석 의원이 말은 좀 거칠었지만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법적인 문제까지 가면 그것까지 되겠느냐 이런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어찌됐든 그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일쯤 그 유가족 측에서 네. 그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정식으로 네, 고소를 한다는 고소를 거니까요.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근데 아마 유가족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네. 이것이 뭐 어제 오늘 한 번의 그 이렇게 지나가는 일과성처럼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보수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들고 놓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국민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의 NLL 발언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성안종 리스트 사건으로 상당히 여건 위기에 빠졌을 때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사면 그걸 들고 나와서 상당히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유족 측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구 여건이 지금 저질렀던 그 국정원의 잘못된 그 정치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정가의 보도를 다시 또 끄집어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걸 갖다가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꾸의 비극적 죽음을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 지금 그 적폐청산의 개혁 드라이버를 여기서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이 허위 사실입니까? 논란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입니다. 자, 지금 저 들어보면 문제 본질이란 단어를 얘기했어요. 이게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는 뭐 그 가족의 이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이게 네. 사실상 수사가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사를 이제 그만둔 거죠. 이게 네.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특히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쳤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도 계속 세게 나오니까 강효상 의원으로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 또 더 이전에 MB 정부까지 해가지고 약간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정치 보복적인 성격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논란이 있어요. 자, 예. 이쪽에서 얘기할 때 그건 과거 적폐청산이라는 거고, 예, 그죠? 예. 말씀하신 분은 이제 이쪽은 정치 보복이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 저는 뭐 그렇죠? 이제 예. 그 약간이나 표현을 앞에 네, 붙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참 할 일도 많을 텐데 굳이 본인이 어떻게 그 전직 대통령 그분을 고소를 하고 이런 직접 모습 나섰느냐? 예. 예. 블랙리스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 MB 대통령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요 국회 이제 국정감사가 되는데 전직 대통령 불러내겠다고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뭔가 좀 그 정치 보복적인 성격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뭐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에서 그 지금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그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또 뭐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계속 그 뭐 고소를 하겠다는 게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 상당히 그 심증은 가지만 그 유야무야된 거 한번 해보자라는 그 어떻게 보면 물타기 작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 정쟁의 그 요소로서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 교수님 말씀은 지금 네 개 단어가 말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는 건데요. 지금 이쪽에서는 약간 좀 정치 보복적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건데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 보복적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뭐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뭐 보수 그 정파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 죽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 이건 불순한 의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앞서 뭐 지금 그 강효상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뇌물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자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법적으로도 거의 그 불가능할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어차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기대서 지금 이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했던 그런 행태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관련 없는 일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상당히 도를 넘어선 그런 그 탄압과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정원이 자행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 지금 정진석 의원이나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다시 또 꺼낸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런 방향으로 약간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네. 지금 이제 그 노무현 그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됐고 네. 여러 가지 뭐 여당에 지금 뭐 확실한 그 파워가 있는 이런 전국 상황에서 굳이 그 중진의 정진석 의원이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MB 대통령이라든가 여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이런 그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있어서 당시에도 그 정치 보복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하다가 약간은 좀 그 거친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와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